똑똑히 보시오. 내 입에서 쏟아지는 이 검은 피가 바로 우리 아버지가 역적이 아니라는 유일한 증거요. 역적으로 몰려 형장으로 끌려가는 아버지의 수레 앞 흑투성이 거짓골을 한 여인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사람들은 미친년이라 손가락질하며 돌을 던졌지만 그녀는 품에서 꺼낸 2가지 가루를 주저없이 입안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삼키면 사람의 내장을 녹여버린다는 맹독의 약재들이었습니다.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그녀의 입가에서 시커먼 피가 주르륵 흘러내리자 욕설을 퍼붓던 군중들은 일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불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쓰러지지 않고 비단 옷을 입은 진짜 범인을 향해 피 묻은 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평생을 흙 씹는 바보라며 멸시받던 딸이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죽음의 시식을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그녀의 혀끝에서 밝혀질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며 그녀는 살아남아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조선 팔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기상천외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한양 북촌, 기와지붕이 끝없이 이어진 거리의 가장 높은 곳에 이정명 대감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제학을 지낸 가문답게 대문 앞에는 늘 높은 벼슬아치들의 가마가 줄을 이었죠. 붉은 기둥과 푸른 단청으로 장식된 사랑채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화려함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 있는 저택의 뒤편, 아무도 찾지 않는 후원 구석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와작, 으드득, 무언가를 씹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낙엽을 밟는 소리도 아니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도 아니었죠. 그 소리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비단옷을 입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정명 대감의 외동딸 소연. 그녀는 화단에 무릎을 꿇고 앉아 2 손으로 흙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고운 비단 치마는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검은 흙이 묻어 있었어요. 소연은 천천히 입을 벌려 흙덩이를 입안에 넣고는 꼭꼭 씹기 시작했습니다. 으드득, 와작, 흙 사이에 섞인 풀뿌리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도 되는 듯 양눈을 감고 씹고 또 씹었죠. 또 저러시네. 정말 기가 막혀서. 쉿. 작게 말해 들리면 큰일 나. 담장 너머에서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양반 규수가 흙을 먹다니. 전생에 무슨 업보가 그리 많으셨길래. 나으리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그토록 훌륭하신 분이 저런 딸을 두시다니. 소연의 귀에는 그 모든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흙을 씹을 뿐이었죠. 사람들은 소연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소연은 미친 게 아니라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소연의 혀끝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저 흙이라고만 느낄 맛에서 소연은 수백 가지의 정보를 읽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소연은 눈을 감은 채 천천히 흙을 삼켰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어제 비 내렸어. 비린내 섞였어. 어눌한 발음이었지만 그 말은 정확했습니다. 전날 밤 한양에는 소나기가 내렸었죠. 소연은 다시 흙을 한 줌 떠서 코에 가까이 댔습니다. 그러고는 살짝 혀로 하자보았어요. 녹그릇 녹물맛. 놀랍게도 그건 역시 사실이었습니다. 사흘 전 부엌 하녀가 깨진 녹그릇을 몰래 화단에 묻었었거든요. 그 미세한 녹물이 흙에 스며든 것을 소연은 혀끝으로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소연에게 세상은 너무나도 시끄럽고 어지러운 곳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소리들이 그녀의 귀를 찔렀고 다른 사람들은 맡지 못하는 냄새들이 그녀의 코를 괴롭혔어요. 시장에 가면 수백 가지 소리와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들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짐승들의 울음소리, 음식 타는 냄새, 똥 냄새, 땀 냉새까지 모든 게 뒤섞여서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죠. 그래서 소연은 혀끝의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흙을 씹으면 그 단순한 맛에 집중하면 복잡한 세상이 조금은 견딜만해졌거든요. 소연은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저 그녀를 가문의 수치로 여겼을 뿐이었죠. 그날은 이정명 대감의 환갑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택 마당에는 붉은 비단 천막이 쳐져 있었고 온갖 진귀한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 차려졌어요. 한양의 내로라 하는 고관대작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형조판서, 호조판서, 심지어 영의정 어르신까지 오셨죠. 소연은 후원 구석에 숨어서 그 소란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아니, 견디려고 애쓰고 있었죠. 쾅쾅쾅 꽹과리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흥겨운 소리였겠지만 소연의 귀에는 그 소리가 송곳처럼 고막을 찔러댔어요. 소연은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엌 쪽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어요. 기름이 타는 쩐내, 파와 마늘이 타는 아린 냄새가 뒤섞여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저 멀리 마당에서는 기생들이 입은 옷에서 독한 분 냄새가 풍겼죠. 여기에 손님들의 땀 냄새, 술 냄새, 각기 다른 수십 가지 냄새가 한꺼번에 코를 파고들었어요. 소연은 숨을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숨을 쉬지 않을 수는 없었죠. 들이마실 때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발걸음 소리, 옷깃 스치는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따로따로 들렸습니다. 마치 100명이 동시에 귓가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어요. 소연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손톱으로 땅을 긁으며 이를 악물었죠. 이렇게 복잡한 감각의 홍수 속에서 소연은 단 하나의 감각에만 집중하려 했습니다. 혀끝의 감각. 그래서 흙을 씹었던 거예요. 흙의 단순한 맛에 집중하면 이 끔찍한 세상이 조금은 견딜만해졌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연의 코가 새로운 냄새를 포착했어요. 다른 모든 냄새를 뚫고 희미하지만 명확하게 느껴지는 냄새. 썩은 냄새였습니다. 생선이 상했을 때 나는 그 특유의 비린하면서도 역겨운 냄새. 소연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이정명 대감은 마당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이 다 오시다니 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자네가 그동안 나라를 위해 쌓은 공이 얼마인가? 이 정도 잔치는 마땅히 받아야지. 잔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악사들이 검은고를 타고 기생들이 춤을 추었죠. 이날 오신 손님 중에는 치아가 약한 원로 대감님들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영의정 어르신께서는 딱딱한 음식을 드시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정명 대감은 특별히 완도에서 올라온 전복으로 부드러운 보양죽을 먼저 대접하려 했습니다.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도 담긴 최고의 정성이었죠. 부엌에서는 그 귀한 전복죽이 막 완성되었어요. 은빛 그릇에 정성스럽게 담긴 죽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하인이 그 죽을 받쳐들고 조심조심 마당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바로 영의정 어르신께 올릴 귀한 죽이었죠. 그런데 그때 후원 쪽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흑투성이 옷을 입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채였어요. 바로 소연이었습니다. 소연은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코가 그 냄새를 놓치지 않고 있었거든요. 썩은 냄새. 아주 미세하지만 명확한 위험한 냄새.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연에게 쏠렸어요. 저건 이 대감 댁의 따님이 아니신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이정명 대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죠. 소연은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코가 무언가를 감지한 거예요. 아주 미세하지만 명확한 썩은 냄새. 전복죽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소연은 갑자기 달려들어 하인의 손에서 은그릇을 낚아챘습니다. 그러고는 맨손으로 뜨거운 죽을 퍼서 입에 넣었어요. 어머나, 저게 무슨 짓인가?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소연이 입안의 죽을 바닥에 뱉어버린 겁니다. 돼. 썩었어, 썩었다고. 바다 밑바닥 내장 섞였어. 어눌한 발음 때문에 정확한 뜻을 알아듣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표정만큼은 명확했어요. 역겨움과 경고로 가득 찬 얼굴이었죠. 이정명 대감이 부들부들 떨며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이게 무슨 꼴이냐? 당장 저 애를 끌어내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소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소연은 발버둥 치며 소리쳤어요. 안 돼, 먹으면 아파. 먹으면 안 돼.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저었죠. 불상도 하지 저런 딸을 두시다니. 이 대감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소. 이정명 대감이 다가와 소연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소연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입가에 피가 맺혔어요. 네, 이응! 아비 얼굴에 먹칠을 하려고 작정했구나. 당장 광에 가두어라. 하인들이 소연을 질질 끌고 갔습니다. 소연은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았어요. 은그릇에 담긴 전복죽을, 그것을 먹으려는 사람들을 보았죠.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건 아픈 뺨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버지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던 겁니다. 광안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소연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뺨이 욱신거렸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미친 걸까? 소연은 자신의 혀끝 감각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껏 혀로 알아낸 것들은 언제나 맞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아버지까지 자신을 믿지 않으니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잔치가 계속되는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 노랫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그런데 소연이 난동을 피운 탓에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정명 대감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준비했던 전복죽을 모두 하인들에게 물렸어요. 재수 없게! 이 죽은 다 치워라! 하인들끼리 나눠 먹어! 하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귀한 전복죽을 공짜로 먹게 됐다며 부엌 뒤편에서 서로 나눠 먹었죠. 그것이 참극의 시작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저도 속이 뒤집어져요.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어요. 전복죽을 조금이라도 입에 댄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으악, 배가 비틀어진다. 물 좀 주시오!
밖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쓰러지고 토하고 신음했어요. 광 문틈으로 소연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전복죽을 먹은 사람들이 모두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죠.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옳았다는 걸 증명되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내가 말했는데, 내가 경고했는데,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줬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의원들이 급히 불려왔고 저택은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다행히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심한 식중독으로 고생해야 했죠. 이정명 대감도 죽 한 숟가락을 맛보았다가 배탈이 났습니다. 새벽녘 대감은 창백한 얼굴로 광 앞에 섰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대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옳았구나. 대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대감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아서며 말했죠.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서 말하거라. 사람들이 놀라지 않게. 그 말을 남기고 대감은 가버렸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옳았다는 걸 증명했는데도 여전히 부끄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광 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햇살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소연은 그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아줄까?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비극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더 큰 시련이 곧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요.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건 오직 자신뿐이라는 운명을 아직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소연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흙을 씹는 여인이라 불리며 멸시받던 그녀가 어떻게 가문의 구원자가 되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부터 펼쳐집니다. 환갑잔치에 소동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정명 대감댁은 여전히 어수선했어요. 식중독으로 쓰러진 하인들은 이제 겨우 일어나 죽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지만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광에 갇혀 있었어요.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죠. 밥과 물만 문틈으로 밀어 넣을 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마음이 더 허기졌어요. 아버지는 자신이 옳았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이정명 대감에게 급한 정갈이 날아들었습니다. 나으리, 대궐에서 급히 부르십니다. 이 대감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정갈을 받았어요. 밤늦은 시각에 대궐에서 부른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죠. 무슨 일인가? 내의원에서 주상, 전하께서 편찮으시다고 합니다. 이 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왕의 건강을 책임지는 내의원 소속인 그에게 이보다 중대한 일은 없었거든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은 이 대감은 가마에 올라탔습니다. 한양의 밤거리를 가로질러 대궐로 향했죠. 광안의 소연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급히 나가는 발소리, 하인들의 당황한 목소리, 무언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요. 경복궁 내의원, 약을 다리는 방은 온통 약재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수백 개의 서랍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어요. 각 서랍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죠. 감초, 당귀, 인삼, 황기.
온갖 약재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정명 대감이 도착했을 때 다른 내의원 의관들도 모두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최익현 의관이 가장 먼저 다가왔습니다. 이 대감 늦으셨습니다. 최익현. 그는 이 대감과 함께 내의원에서 일하는 의관이었어요. 하지만 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최익현은 의술 실력은 뛰어났지만 야심이 많았어요. 항상 이 대감을 질투했죠. 왕이 이 대감을 더 신임한다는 게 못마땅했던 겁니다. 최익현의 눈빛에는 묘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주상 전하의 증세가 어떠하신가? 열이 나시고 기침을 하십니다. 보양탕을 달여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약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큰 무쇠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약재를 집어넣었죠. 먼저 인삼을 넣었습니다. 원기를 돋우는 약이었어요. 그 다음 황기를 넣었습니다. 기운을 북돋아주는 약재였죠. 감초도 넣었습니다. 여러 약재의 성질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약이었어요. 이 대감은 정성스럽게 약을 달였습니다. 불의 세기를 조절하고 약재가 잘 우러나는지 수시로 확인했어요.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탕약이 완성되었습니다. 구수하면서도 쌉싸름한 냄새가 방 안에 가득 퍼졌어요. 이 대감은 조심스럽게 탕약을 사기 그릇에 따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이제 식혀서 올리면 되겠군. 최익현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꿀단지가 들려 있었어요. 쓴맛을 덜기 위해 꿀을 타는 게 좋겠습니다. 이 대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감초가 들어간 탕약에는 함부로 다른 것을 타지 않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하지만 왕께서 약을 드시기 편하게 하려면 조금은 달게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지, 조금만 넣게. 최익현이 웃으며 꿀단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숟가락으로 꿀을 떠서 탕약에 넣었어요. 그 순간 최익현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짧은 순간이었죠. 사실 그 꿀단지 속에는 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최익현이 몰래 섞어 넣은 하얀 가루가 있었어요. 감수, 감초와 절대 함께 쓰면 안 되는 맹독성 약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감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저 정성스럽게 탕약을 받쳐들고 왕이 계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대전 안은 조용했습니다. 왕은 침상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 대감이 무릎 꿇고 탕약을 올렸습니다. 주상 전하, 보양탕을 다려왔습니다. 고생이 많았소. 내 몸이 요즘 부쩍 약해진 것 같소. 왕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관이 받쳐준 사기 그릇을 입에 가까이 댔어요. 이 대감은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왕이 약을 잘 드시기를 간절히 바랐죠. 왕이 탕약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꿀꺽 삼키는 소리가 정적을 깼어요. 그리고 잠시 후 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왕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왕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얀 침구가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었어요. 주상 전하, 어이를 불러라. 대전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내관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녔고 의관들이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이 대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왕은 침상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했어요. 입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금부도사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어요. 이정명, 내 놈이 주상 전하를 해쳤구나. 이 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그저 정성껏 약을 다렸을 뿐. 변명 마라. 주상 전하께서 내가 올린 탕약을 드시고 피를 토하셨다. 이것이 무엇이냐? 금부도사가 탕약이 담긴 사기 그릇을 들어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반쯤 남은 탕약이 있었어요. 이 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소. 내가 왜 주상 전하를 해치겠소? 그건 내가 알 일이지. 당장 포박하라. 군졸들이 달려들어 이 대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굵은 포승줄이 손목을 조였어요. 아니요. 이건 오해요. 내가 정말로.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피를 토하며 쓰러진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였죠. 이 대감은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대전 밖에는 수많은 관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저자가 역적이었단 말인가. 대제학 출신이 이런 짓을 하다니.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이 대감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누가 나를 모함한 것인가. 이 대감은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분명 정성껏 약을 다렸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자신이 올린 탕약을 마시고 왕이 쓰러진 것. 그 누구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북촌은 횃불빛으로 환했습니다. 금부도사들이 이정명 대감 댁을 에워쌌어요. 대문이 발로 차이며 부서졌고 군졸들이 우르르 안으로 밀려들어왔습니다. 역적의 집안을 수색하라. 증거가 있을 것이다. 가재도구가 박살났습니다. 서랍이 뒤집어지고 항아리가 깨졌어요. 부녀자들의 비명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늙은 유모가 소연이 갇힌 광으로 달려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애써 진정시키며 자물쇠를 열었어요. 아씨, 큰일 났습니다. 문이 열리자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모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나으리께서 역적으로 몰려 잡혀가셨습니다.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아, 아버지. 소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나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유모가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광 밖으로 나오자 집안은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군졸들이 마구잡이로 물건을 뒤지고 있었고 하인들은 벌벌 떨며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때 소연의 눈에 한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이 대감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평생 높은 벼슬아치로 존경받던 그였지만 지금은 죄인의 모습 그 자체였죠. 나는 억울하오.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소연은 그 모습을 넋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멍하고 흐릿했던 소연의 눈동자가 그 순간 처음으로 또렷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다고 했어. 소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환갑잔치 때 자신이 겪었던 일이 지금 아버지에게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요. 자신이 옳았는데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도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소연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언가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군졸들이 떠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금부도사가 증거물로 챙긴 물건들을 보따리에 싸들고 대문을 나서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깨지지 않은 사기 그릇 조각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늙은 유모가 울부짖으며 금부도사에게 매달렸습니다. 나으리, 우리 나으리는 정말 억울하십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살펴주십시오. 금부도사는 짜증스럽다는 듯 유모를 발로 밀쳐냈습니다. 닥쳐, 역적의 집안 주제에. 유모가 비틀거리며 넘어졌어요. 그 바람에 금부도사도 휘청거렸고 손에 들고 있던 보따리가 흔들렸습니다. 쨍그랑, 보따리에서 사기 그릇 조각 하나가 튕겨나와 마당 바닥에 떨어졌어요. 산산이 부서지며 여러 조각으로 흩어졌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어차피 깨진 건데 뭐. 큰 조각만 챙겨. 금부도사는 눈에 잘 띄는 큰 조각들만 주워 담고 작은 조각들은 그냥 두고 갔습니다. 어차피 증거로 쓸 만큼 크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소연은 광문 틈 사이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금부도사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숨죽이고 기다렸어요. 한참이 지나고 저택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부서진 가재도구들이 마당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깨진 항아리에서 곡식이 쏟아져 나왔고 찢어진 비단 옷가지들이 흙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소연은 비틀거리며 마당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발밑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까 금부도사가 떨어뜨린 사기 그릇의 작은 조각이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만 한 크기였죠. 소연은 그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코에 가까이 댔어요. 약재 냄새가 났습니다. 인삼, 황기, 감초, 보양탕에 들어가는 익숙한 약재들이었죠.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연은 그 조각을 혀끝으로 살짝 핥아보았습니다. 달콤한 맛이 났어요. 꿀맛이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꿀맛 뒤에 뭔가 다른 맛이 섞여 있었거든요. 소연은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혀끝의 감각에 온 신경을 모았어요. 쓴맛. 아니, 쓴맛을 넘어선 쓴맛. 그리고 그 다음에 느껴지는 맛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불린 고추를 씹은 듯한 아린 맛이 혀를 자극했어요. 혀끝이 얼얼하게 마비되는 느낌이 퍼져나갔습니다. 목구멍 안쪽까지 따끔따끔 따가웠어요. 침을 삼키려니 목이 칼칼했습니다. 소연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이건 감초랑 같이 쓰면 안 되는 약이야. 어릴 적 소연은 아버지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약재들을 맛보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면 소연은 서재 문 뒤에 숨어서 그 소리를 엿들었었죠. 감초와 상극인 약재들을 기억하거라. 특히 감수는 함께 쓰면 18반의 맹독이 되느니라. 절대 섞어서는 안 된다. 당시 아버지는 소연이 듣고 있는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그저 미친 딸이라 여기며 광에 가둬두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소연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몰래 맛본 수백 가지 약재의 맛을, 아버지가 가르쳤던 약재의 상극 관계를 모두 혀끝에 새겨두고 있었던 거예요. 감초와 상극인 약재, 함께 쓰면 맹독이 되는 약재, 바로 감수였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기 그릇 조각을 움켜쥐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아버지를 모함한 거야. 소연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분노, 두려움, 그리고 결연함. 자신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그 억울함을 이제 아버지가 겪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광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었어요.
소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비단 치마는 온통 흙투성이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유모가 달려와 소연을 부축했어요. 아씨, 어디 가시려고요? 소연이 어눌하지만 지금껏 들어본 것 중 가장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살려야 돼. 유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씨, 우리 같은 약한 여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혀를 내밀어 보였어요. 소연 내 혀 있어. 진실 찾을 수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연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어요. 달빛 아래 흙투성이 옷을 입은 소연의 모습은 처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어요.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건 오직 자신뿐이라는 걸 소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소연은 물러서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평생 세상의 멸시를 받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비록 저주처럼 느껴졌던 그 능력이 이제는 아버지를 살릴 유일한 희망이 된 거니까요. 북촌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폐허가 된 저택에는 달빛만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소연은 깨진 사기그릇 조각을 품에 감추고 천천히 저택 밖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진짜 범인을 찾아내는 험난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소연은 유모와 함께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한양의 새벽 거리는 고요했어요. 아직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이었죠.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의 뺨을 스쳤습니다. 유모는 보따리 하나를 메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몇 벌 안 되는 옷가지와 마지막 남은 쌀 한 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아씨, 정말로 이러시렵니까? 우리 같은 여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소연은 걸음을 멈추고 유모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소연의 얼굴을 비쳤어요. 흙투성이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유모 아버지, 안 죽였어. 내가 찾아야 돼. 어눌한 발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모는 소연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평생 멍한 눈으로 흙이나 씹던 아씨가 지금은 누구보다 또렷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유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아씨. 이 늙은 몸이나마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연은 유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목적지는 한양 저작거리, 약재를 파는 시장이었죠.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두 사람은 약재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왁자지껄한 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상인들의 외침, 손님들의 흥정소리, 말발굽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싸고 좋은 인삼이요. 금산 인삼. 당귀 사세요. 오늘 막 올라온 당귀. 온갖 약재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어요. 쓴 약초 냄새, 톡 쏘는 향신료 냄새, 말린 생선 비린내까지 수십 가지 냄새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소연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무 많은 감각이 한 번에 밀려들어 머리가 아팠거든요. 아씨, 괜찮으십니까? 유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견뎌내야 했죠. 소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냄새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인삼 냄새는 왼쪽, 당귀 냄새는 오른쪽, 감초 냄새는 저 앞쪽. 조금씩 혼란스러운 감각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유모에게 말했습니다. 비단 옷 벗을래? 예. 아씨, 그게 무슨... 거지. 옷 사람들 신경 안 써. 소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쏠릴 테니까요. 하지만 남루한 옷을 입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유모는 한숨을 쉬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낡은 옷을 꺼냈어요. 원래는 하인들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소연은 비단 치마를 벗어 던지고 남루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얼굴에 묻은 흙도 그대로 두었어요. 이렇게 하니 정말로 거지처럼 보였습니다. 아씨,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유모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개의치 않았어요. 중요한 건 아버지를 구하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소연은 약재상들을 하나하나 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약재상에 들어갔어요. 선반에는 온갖 약재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주인이 보는 앞에서 감초 한 뿌리를 집어들고 입에 넣었습니다. 아, 이 거지년아. 돈도 안 내고 뭐 하는 짓이야. 주인이 빗자루를 들고 달려왔어요. 소연은 얼른 감초를 씹어 삼켰습니다. 달콤하면서도 특유의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그 다음 소연은 감수가 있는 선반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얀 가루가 담긴 종이봉지를 집어들고 손가락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가루를 혀끝에 살짝 묻혔습니다. 얼얼한 맛, 불린 고추 같은 아린 맛이 혀를 자극했어요. 맞았습니다. 이것이 감수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맛 아니야. 대궐에서 발견한 사기그릇 조각의 맛과는 미묘하게 달랐던 거예요. 감수는 맞지만 같은 감수가 아니었습니다. 소연이 확인하는 사이 주인이 빗자루로 소연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퍽! 썩 꺼지지 못해. 미친년. 소연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쫓겨났어요. 등이 따끔거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일어나 두 번째 약재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똑같이 했어요. 감초를 씹고 감수를 맛보고 다시 쫓겨났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소연은 저작거리의 약재상들을 돌며 계속해서 약재를 맛보았습니다. 맞기도 하고 발로 차이기도 했어요. 어느 약재상 주인은 소금을 뿌리며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저 미친년 또 왔어. 누가 저년 좀 말려. 소연의 옷은 온통 흙투성이가 되었고 얼굴에는 멍이 들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났지만 소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유모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소연은 15번째 약재상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어요. 다리는 후들거렸고 입안은 온갖 약재 맛으로 얼얼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감초를 집어들고 입에 넣었어요. 이 미친년이. 주인이 막대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이미 감수가 있는 선반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하얀 가루를 손가락에 묻혀 혀끝에 댔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야. 똑같았습니다. 사기그릇 조각에서 느꼈던 바로 그 맛이었어요. 감수 특유의 얼얼한 맛 뒤에 미묘하게 섞인 단내, 그리고 살짝 비린 듯한 뒷맛. 일반 감수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건 특별하게 가공된 감수였어요.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연 이 약 누가 샀어? 뭐, 내가 왜 그걸 알아야 하는데? 주인이 막대기를 휘둘렀습니다. 소연은 재빨리 피했어요.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샀냐고. 소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눈빛에 순간 주춤했어요. 글쎄, 사흘 전에 최의관댁 하인놈이 사갔는데 소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최의관댁이라니. 하인 어떻게 생겼어? 아, 그놈 절름발이 개똥이 말이지. 다리를 절뚝거리며 왔었어. 그런데 이상했던 게 손에 꿀을 잔뜩 묻히고 왔더라고. 꿀단지 뚜껑 고친다면서 꿀을 더 달라고 하길래 이상하다 싶었지. 소연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꿀단지. 그렇습니다. 감수를 꿀단지 속에 숨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탕약에 꿀을 탈 때 자연스럽게 감수가 섞이도록 만든 거였죠. 완벽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때 유모가 달려왔습니다. 주인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유모가 황급히 소연의 팔을 잡고 약재상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골목 구석에 도착하자 유모는 소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씨, 아씨. 유모는 울먹였습니다. 소연의 상처투성이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거든요. 하지만 소연은 웃고 있었어요. 비록 입술이 터져 피가 나고 얼굴에 멍이 들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찾았어. 유모 찾았다고.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단서를 찾아낸 거예요. 최의관댁, 그리고 절름발이 하인 개똥이. 그날 밤 두 사람은 버려진 행랑채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유모가 마지막 남은 쌀로 죽을 끓였어요. 소연은 그 죽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입안의 상처에 죽이 스며들어 따끔거렸지만 참았어요. 아씨,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죽그릇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어요. 최의관 집 가야 돼. 최의관댁이라니요. 위험합니다. 유모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증거 찾아야 돼. 소연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최익현의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최의관댁은 북촌의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정명 대감 댁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제법 위세가 있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소연과 유모는 집 뒤편 담벼락 근처에 숨었어요. 담벼락 아래쪽에는 작은 개구멍이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몰래 드나드는 구멍이었죠.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1시간, 2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절뚝절뚝 다리를 절며 걸어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보았습니다. 중년의 사내였어요. 왼쪽 다리를 약간 절고 있었죠. 바로 개똥이었습니다. 개똥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그걸로 손을 닦기 시작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코에 냄새가 스쳤어요. 달콤한 냄새, 꿀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미묘하게 섞인 또 다른 냄새, 쓰고 매운 그리고 약간 아린 냄새, 감수 냄새였습니다.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개똥이의 옷에서 꿀 냄새와 감수 냄새가 동시에 나고 있었던 거예요. 틀림없어. 저 사람이 꿀단지에 감수를 섞었어.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유모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저 사람. 이야.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유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개똥이는 손을 닦은 천을 주머니에 넣고는
다시 절뚝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아마 심부름을 가는 모양이었어요. 소연은 개똥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최익현이 하인 개똥이를 시켜 감수를 사게 했고 그걸 꿀단지에 섞어 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탕약에 꿀을 탈 때 자연스럽게 감수가 섞이도록 만든 거죠. 완벽한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단서는 찾았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거짓골을 한 미친 여자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아씨, 이제 어찌하시렵니까? 유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최익현의 집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 증거가 있을 거예요. 꿀단지 또는 남은 감수가루. 하지만 여인의 몸으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다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소연은 깊은 고민에 잠겼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두 사람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연과 유모는 재빨리 담벼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어이, 들었나? 내일 아침에 이정명 대감이 의금부에서 압송된다더군. 저작거리를 지나서 형장으로 간다지. 구경이나 가볼까나. 역적의 최후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새벽 첫 딸기 울 때쯤 압송한다던데. 두 행인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내일 아침, 새벽, 저작거리. 아버지가 형장으로 끌려간다는 말이었습니다. 소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작거리. 그곳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백성들이, 관료들이, 군졸들이 모두 모이는 곳이야. 만약 그곳에서 진실을 밝힌다면? 만약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증거를 보여준다면? 아무도 외면할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센 최익현이라도 수백 명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막을 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의 손이 품 안의 사기 그릇 조각을 만졌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때 소연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내 혀로 증명하면 돼. 환갑잔치 때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직접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감초와 감수를 함께 먹으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소연에게는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소연은 유모를 돌아보았어요. 유모, 나 내일 저작거리 가야 돼. 저작거리라니요? 왜요? 거기서 증명할 거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유모는 소연의 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결연함이 더 컸습니다. 유모는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아씨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려는지. 아씨, 설마.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소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록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져 있었지만 그 웃음만큼은 환했어요. 유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이미 아씨는 결심한 것 같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아씨.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최익현의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곳을 떠났어요. 내일 새벽 저작거리. 그곳에서 소연의 운명이, 그리고 아버지의 운명이 결정될 터였습니다. 한양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소연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거짓골을 한 명 탐정은 이제 마지막 승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 증명. 그것만이 아버지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운명의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첫 달기 울었습니다. 한양 저작거리에는 벌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역적의 압송 행렬을 구경하려는 백성들이었죠. 이정명 대감이 지나간다던데? 역정놈! 주상 전하를 해치려 했다지? 사람들의 입에서는 저주와 욕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연은 골목 구석에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거지 옷을 입은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어요. 두려움 때문이었죠. 유모가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씨,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만두셔도. 하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해야 돼. 소연의 품 안에는 2개의 작은 종이봉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감초가루, 다른 하나는 감수가루. 어젯밤 소연은 유모와 함께 약재 시장을 다시 찾아갔었어요. 마지막 남은 돈으로 이 2가지 약재를 샀습니다. 감초와 감수. 함께 먹으면 맹독이 되는 약재. 소연은 그걸로 증명할 작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왔어요. 압송 행렬이 오고 있었습니다. 군졸들이 앞장서서 걸어왔습니다. 손에는 창을 들고 있었어요. 그 뒤로 큰 수레가 따라왔습니다. 나무로 만든 죄인 수레였어요. 그 안에 포승줄에 묶인 채 이정명 대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옷은 너덜너덜하게 찢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매 맞은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평생 높은 벼슬아치로 존경받던 그였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비참한 모습이었죠. 백성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퍽! 퍽! 돌이 수레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돌은 대감의 어깨를 맞췄습니다. 역정놈, 죽어 마땅하다. 주상 전하를 해치려 한 놈이 무슨 낯짝으로. 소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행렬 뒤편에는 말을 탄 사람들이 있었어요. 금부도사들과 내의원 의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소연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왼쪽 볼에 점이 있는 사내. 바로 최익현이었어요. 최익현은 위세 등등하게 말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이정명, 내 놈의 죄는 하늘을 찌르는구나. 감히 주상 전하를 해치려 하다니. 최익현의 목소리는 크고 당당했습니다. 마치 정의의 심판자라도 된 것처럼요. 소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범인인데 오히려 영웅 행세를 하고 있다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소연은 유모의 손을 뿌리치고 골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아씨! 유모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소연은 이미 행렬 앞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군졸들 사이를 비집고 백성들을 해치며 소연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렬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2 팔을 활짝 벌리고 길을 막아섰어요. 행렬이 멈췄습니다. 뭐야, 저거지는. 비켜라. 압송 중이다. 군졸들이 창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이 대감댁의 미친 딸년 아니냐? 소연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그러자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습니다. 최익현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내가 이정명의 딸이더냐? 아비가 죽으러 가는 길을 막다니! 효녀로구나! 최익현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소연은 최익현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평생 흐릿하던 그녀의 눈빛이 지금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했어요. 멈추시오. 내 아버지는 죄가 없소. 어눌한 발음이었지만 목소리만큼은 힘이 있었습니다. 최익현이 코웃음을 쳤어요. 죄가 없다고? 주상 전하께서 내 아비가 올린 탕약을 드시고 피를 토하셨다. 이것이 무슨 죄가 아니란 말이냐? 그렇다. 역적이다. 미친년이 또 헛소리를 하는구나. 백성들이 소리쳤습니다. 소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소연은 품에서 2개의 종이봉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감초, 이건 감수.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건가 궁금했던 거예요. 소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감초와 감수는 함께 먹으면 안 될 맹독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약재 지식을 자랑하려고 나선 것이냐? 최익현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미세한 긴장이 스쳤어요. 소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연 아버지가 올린 탕약에는 감초가 들어갔어. 근데 꿀단지 속에 감수가 숨겨져 있었어. 소연의 말에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꿀단지 속에 감수라니? 그게 사실이면 이 대감이 모르고 섞은 거잖아?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최익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헛소리 마라!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증거 보여줄게. 소연은 감초 봉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감초 가루를 입에 털어 넣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소연은 꼭꼭 씹어 삼켰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 다음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감수 봉지를 열었습니다. 이 순간 소연은 두려웠어요. 정말로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소연은 감수가루를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얼얼한 맛이 혀를 찔렀어요. 불린 고추를 씹은 듯한 아린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연은 그것도 삼켰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한참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곧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마치 누군가 심장을 움켜쥔 것 같았습니다. 속이 뒤틀렸어요. 뱃속에서 불덩이가 타오르는 것 같았죠. 소연의 입가로 검은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피 한 방울이 땅에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저기 피를 토하고 있어! 소연의 온몸에서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최익현을 가리켰어요. 보시오. 감초와 감수를 함께 먹으면 이렇게 돼. 소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더 많은 피가 입 밖으로 흘러나왔어요. 옷깃을 적시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소연은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어요. 2 다리로 꿋꿋이 서서 외쳤습니다. 주상 전하께서 토하신 피가 이것이오. 내 아버지는 몰랐어. 꿀단지에 감수가 섞인 줄. 사람들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연을 미친년이라 비웃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아이가 목숨을 걸고 아비를 구하려 하는구나. 정말로 이 대감이 모함을 당한 것 아니냐?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최익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식은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저건 단지
우연일 뿐이다. 감초와 감수가 함께 들어갔다는 증거는 없다. 최익현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소연은 비틀거리며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지막 힘을 짜냈어요. 증거 있어. 내 놈의 하인 개똥이를 잡아오시오. 소연이 떨리는 손으로 최익현의 행렬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금부도사가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았어요. 최익현을 따라온 하인들이 여럿 서 있었습니다. 개똥이가 누구냐? 하인들 사이에서 한 사내가 뒤로 물러섰어요. 왼쪽 다리를 절뚝이는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바로 개똥이었어요. 개똥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도망가지 마라. 금부도사가 소리쳤고 군졸들이 개똥이를 붙잡았습니다. 백성들도 가세했어요. 저놈이다. 저놈을 잡아라. 도망가지 못해. 개똥이는 사방이 막혔어요. 군졸들에게 둘러싸여 꼼짝없이 붙잡혔습니다. 금부도사가 개똥이의 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고리를 뒤지고 소매를 뒤지고 허리춤까지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품 안쪽에서 꾸깃꾸깃한 천 조각이 나왔어요. 금부도사가 그 천을 펼쳐보았습니다. 천에는 끈적끈적한 꿀이 묻어 있었고 하얀 가루가 섞여 있었어요. 금부도사가 그 하얀 가루를 손가락으로 살짝 떼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건 약재 냄새다. 감수 냄새가 난다. 개똥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최익현이 황급히 소리쳤어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저놈이 제멋대로 한 짓이다. 최익현이 발뺌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똥이는 이미 포기한 표정이었어요. 개똥이는 최익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어요. 나으리께서 시키셨잖습니까? 개똥이의 외침에 저작거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최익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놈이 지금 무슨 헛소리를! 나으리께서 저더러 약재상에 가서 감수를 사오라 하셨잖습니까? 그걸 꿀단지 뚜껑 안쪽에 묻히라고 하셨고요.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개똥이가 울먹이며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와서 최익현을 감싸봤자 자신도 죽을 게 뻔했으니까요. 최익현은 입을 벌렸다 닫았다 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금부도사가 최익현에게 다가갔습니다. 최익현, 내 놈이 주상 전하를 해치려 한 진짜 역적이로구나. 금부도사가 최익현의 손에 포승줄을 채웠습니다. 최익현은 무릎을 꿇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럴 수가. 평생 야심을 품고 치밀하게 음모를 꾸몄던 그였지만 결국 한 소녀의 용기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어요. 역적을 잡았다. 이 대감은 억울하게 모함당한 거였어. 소연은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쿵! 소연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아씨. 유모가 울부짖으며 달려왔습니다. 소연을 꼭 끌어안았어요. 소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수레에 묶여있던 이정명 대감이 소리쳤어요. 소현아, 내 딸, 빨리 해독제를 먹여라. 대감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평생 차갑게 대했던 딸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이 심장을 찢어놓았으니까요. 내의원 의관들이 급히 달려와 소연에게 해독제를 먹였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소연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흐릿하던 시야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건 아버지의 얼굴이었어요. 포승줄이 풀린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미안하다. 아비가 미안하다. 대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 없는 그였지만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소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떨리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아버지 살아 계셔서 다행이에요. 소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록 온몸이 아프고 입안은 여전히 쓰지만 마음만큼은 편안했어요. 드디어 아버지를 구했으니까요. 주변의 백성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짝짝.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진정한 효녀다. 저런 딸을 두다니 이 대감은 복 받으셨구려. 환호와 박수 소리가 저작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소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소연은 행복했어요. 이제 더 이상 가문의 수치가 아니었으니까요. 이제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딸이었으니까요. 소연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따스함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비단 이불이 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천장에는 아름다운 단청이 그려져 있었죠. 여기가 어디일까요?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 안에는 약재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어요. 문이 열리며 한 내의원 의관이 들어왔습니다. 정신이 드셨습니까? 의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온몸이 쑤셨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내의원입니다. 저작거리에서 쓰러지신 후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의원이라니. 순간 모든 기억이 떠올랐어요. 압송 행렬을 막았던 일, 감초와 감수를 먹었던 일, 최익현이 체포됐던 일. 그리고 아버지. 제 아버지는요? 이 대감께서는 무사히 풀려나셨습니다.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해냈어요. 정말로 아버지를 구해낸 거예요. 의관이 밖을 향해 말했습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정명 대감이 들어왔어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얼굴의 상처도 치료를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건 표정이었어요. 평생 차갑고 엄격했던 그 얼굴에 지금은 부드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대감은 소연의 침상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연아,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비가. 아비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괜찮아요. 아니다, 괜찮지 않다. 대감이 소연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너는 세상 그 누구보다 뛰어난 아이였다. 하지만 아비는 그걸 보지 못했어. 내가 흙을 먹는 걸 보며 부끄러워했고 내가 이상한 말을 할 때마 귀를 막았지. 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너는 목숨을 걸고 아비를 구했구나. 내가 진짜 의원이었어. 내가 진짜 현명한 아이였던 거야. 소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해주는 말. 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말. 소연은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대감도 딸을 꼭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유모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연의 몸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어요. 내의원 최고의 의관들이
정성껏 치료해 주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대감 주상 전하께서 소연 아씨를 부르십니다. 왕이 소연을 부른다는 소식에 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주상 전하께서 소연을 부르신다니 혹시 무슨 일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소연은 유모의 도움을 받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비단 치마 저고리는 오랜만이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유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씨,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소연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낯선 모습이었어요. 평생 흑투성이었던 자신이 지금은 단정한 규수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어요. 또렷하고 자신감 있는 눈빛이었죠. 대전에 들어서자 왕이 침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왕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지만 안색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소연이 무릎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주상 전하, 소연이 문안 여쭙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이 소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내가 바로 과인의 목숨을 구하고 조정의 대신들까지 구한 소연이로구나.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연 조정의 대신들이요? 그렇다. 첫 번째는 환갑잔치 때였지. 내가 전복죽이 상했다고 소리쳤다며? 소연은 깜짝 놀랐어요. 왕께서 그 일까지 알고 계신다니. 처음에는 과인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이 대감의 진술을 듣고 나니 그날 죽을 먹은 자들이 모두 배탈이 났다더구나. 그 중에는 영의정 대감과 판서들도 계셨지. 내가 아니었다면 내 조정의 대신들이 모두 병석에 누울 뻔하지 않았느냐.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는데 이제야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혀 역적을 잡았지. 과인은 내게 큰 빚을 졌구나. 왕이 내관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내관이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물건을 가져왔어요. 왕이 그것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으로 만든 아름다운 비녀가 있었어요. 이것은 과인의 어머니께서 쓰시던 비녀다. 이제 이것을 내게 하사하노라.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받았습니다. 비녀는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 무게는 금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인정의 무게였죠. 그리고 하나 더. 왕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를 내 의원의 특별 검식 상궁으로 임명하노라. 소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검식 상궁이요? 그렇다. 앞으로 과인이 드실 음식과 약재를 내가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내 그 뛰어난 혀와 코로 말이지. 소연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부끄러운 존재라고 여겨졌던 자신의 능력이 이제는 왕을 지키는 임무가 되다니. 주상 전하 소연이 그런 큰 일을.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과인은 내가 아닌 다른 이는 믿을 수 없다. 왕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소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황공하옵니다. 전하 목숨을 다해 충성하겠나이다. 소연이 대전을 나오자 밖에서 대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손에 들린 금비녀를 보고 대감의 눈이 커졌어요. 그것이 설마 네, 아버지 주상 전하께서 하사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소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검식 상궁이 되었어요. 대감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소연을 꼭 껴안았어요. 잘했다. 소연아 정말 잘했구나. 대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이정명 대감 댁은 예전의 위엄을 되찾았어요. 아니,
예전보다 더 존경받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소연은 매일 아침 대궐로 출근했어요. 수라강과 내의원을 돌아다니며 왕께 올라갈 음식과 약재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 나물은 덜 식혔네요. 흙 냄새가 나요. 이 약재는 습기가 찼어요. 다시 말려야 해요. 소연의 말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여자가 내의원에 출입한다며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소연을 존경했어요. 소연의 뛰어난 감각 덕분에 왕의 건강은 날로 좋아졌으니까요. 소연 아씨, 주상 전하께서 오늘 따로 부르시겠답니다. 내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전하께서 아씨를 무척 신뢰하신답니다. 아씨가 확인한 음식만 드신다고 하시니까요. 소연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여전히 어눌한 발음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어 소연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 앞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연아, 오늘은 일찍 왔구나. 네, 아버지. 오늘은 할 일이 일찍 끝났어요. 대감이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오늘 아비와 함께 후원을 거닐지 않겠느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후원을 걸었습니다. 후원에는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봄이 왔던 겁니다. 대감이 한 송이 꽃을 따서 소연에게 건넸습니다. 소연아, 이 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소연은 꽃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아름다워요. 그리고 향기가 좋아요. 그렇지, 꽃은 원래부터 아름답고 향기로웠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대감이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였어. 너는 원래부터 훌륭했다. 단지 아비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는 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대감이 소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소연도 아버지를 껴안았어요. 따스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꽃향기가 두 사람을 감쌌죠. 먼 곳에서 유모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소연은 품 안에서 금비녀를 꺼냈습니다. 달빛에 비친 비녀는 더욱 아름답게 빛났어요. 소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가문의 수치라고 불렸던 자신이 이제는 왕실의 식품 감별관이 되었어요. 평생 미친년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자신이 이제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게 된 것. 그것이 소연에게는 무엇보다 큰 선물이었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기막힌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